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눈물. 지리산 자락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 뒷산에는 철마다 산나물과 이름 모를 약초가 수도 없이 널려 있었다. 이른 아침이면 아내는 소쿠리를 들고 남편 베스방은 망태기를 메고 집을 나섰다. 부부는 바쁜 농사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아내는 산나물을, 베스방은 약초를 캐서 내다 팔았다. 농사지을 전답은 많지 않아도 철 따라 나오는 희귀한 약초를 캐오는 베스방 덕분에 살림이 넉넉했다. 베스방은 7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약초를 캐러 다녔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덕분에 지리산에 있는 약초란 약초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이었다. 장독대에 수북이 쌓인 흰눈이 햇빛을 받아 찬란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동안 눈이 와서 꼼짝 못하고 있던 베스방이 아침을 먹고 한마디 했다. 아이고, 눈이 그쳐 다행이구먼. 오늘은 산에 올라가 뭐라도 캐와야겠어. 그동안 눈이 와서 산에 통 못 갔는데. 그러면서 망태기를 집어들더니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여보, 저하고 같이 가요. 아니요, 눈이 와서 위험해. 당신은 군불이나 떼고 뜨뜻한 방에서 애들하고 있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 군불은 아침에 당신이 뗐잖아요. 눈이 와서 위험하니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아내는 삶아놓은 고구마를 몇 개 집어 작은 망태기에 넣었다. 추운 날씨에 집에 있으면 좋겠구먼. 그려, 나야 심심찮고 좋지 뭐. 가세. 남편도 아내의 동행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들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끔찍이 위해주며 아들, 딸 3남매를 낳아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다. 베서방은 따라 나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람도 잔잔하고 모처럼 겨울답지 않게 푹한 날씨였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쌓인 겨울산은 걷기가 힘들었다. 나 혼자 올 걸 그랬어.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 산등성이에 오르자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심할게요. 아내는 도리어 짐이 되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저만치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겨우살이가 보였다. 남편이 능숙한 솜씨로 나무에 올라가 겨우살이를 채취하면 아내는 밑으로 떨어지는 겨우살이를 차곡차곡 망태기에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기가 돌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무에서 내려온 남편은 입술이 파랗게 변한 아내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보, 왜 이렇게 떠는 거요? 안 되겠어. 빨리 내려갑시다. 아내는 추운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보, 너무 추워요. 빨리 내려가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아내가 미끈하더니만 밑으로 나뒹구는 게 아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보! 남편은 뛰어내려가 아내를 살펴보았다. 아내는 온몸이 말을 안 듣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배서방은 메고 있던 망태기를 집어던지고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산에 갔던 아내는 비탈에서 뒹굴어 크게 다쳐 돌아온 것이다. 허리를 다친 아내는 거동이 힘들었고 몸져 눕더니 삼남매를 남겨두고 그의 봄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가 잘못했어.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서방은 아내가 떠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배서방을 보고 이웃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러다 뭔 일 나겠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그려, 빨리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나. 함양댁 어디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봐. 평소 배서방을 살갑게 여긴 이웃 안악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중매 자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배서방은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던 아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끔찍이 키웠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저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그래,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배서방은 새장가를 가면 아이들이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 약초를 캐러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도 힘들고 우일장에 다니기도 어려웠다. 어린 것들을 누가 돌본단 말인가. 배서방은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잘 키울 생각을 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배서방은 홀로 사는 화전민 노파를 찾아갔다. 자식도 없이 늙은 부부가 살다가 10여 년 전 남편마저 떠나고 혼자 사는 외로운 처지였다. 아이들을 봐주시며 같이 사시지요.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나야 좋지요. 아이들을 잘 키워드리겠소이다. 10살, 8살, 5살 세 아이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 평소 장이 설 때마다 보찜을 지고 전국을 오가는 보부상을 눈여겨보던 배서방은 노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보부상이 되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했지. 그래, 아이들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잘 키워보리라. 배서방은 등짐을 지고 천리길도 마다 않고 전국을 누볐다. 떠돌이 생활에 따라다니는 도박과 여자도 멀리하고 몇 개월에 한 번 집에 돌아와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자식들을 위해 내놓았다. 삼남매 모두 좋은 옷을 입히고 사내 아이들은 서당에 보내고 딸아이는 부잣집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다니기를 10여 년, 삼남매 모두 일찌감치 시집장가를 보냈다. 배서방은 그동안 마련한 논밭 팔아 살림 차려주고 남부럽지 않게 혼수를 장만해 주었다. 그러고 나니 남은 건 고작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다. 게다가 이제 등짐지고 전국을 다니는 것도 옛말이었다. 어머니로 모셔온 화전민 노파마저 세상을 떠나니 배서방은 혼자 남은 외톨이가 되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모두 떠나고 나 혼자 남았구나. 배신오이는 쉬어 터진 김치 쪼가리에 물에 밥 한 술 말아먹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자식들이라고 시집장가 보냈더니 신행이랍시고 한번 다녀간 뒤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배신오이는 보부상 시절 듣던 얘기가 떠올랐다. 자네 나중에 늙으면 마누라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 거야? 자식들은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만이야. 밤새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산과들의 푸른빛이 한결 선명해진 것 같았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푸르게 뒤덮일 테고 나물 캐는 여자들의 손길도 바빠질 것이다. 배신호이는 불현듯 일찍 떠나간 아내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장터 목수를 찾아갔다. 튼튼한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디에 쓰시려고요? 소중한 물건을 넣어둘 거요. 배신호이는 비싼 값을 주고 자개가 수놓아진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양반집 가보나 보관할 정도로 화려한 나무 상자를 만들자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나무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보부상 하던 시절에 벌어놓은 재산이 많대.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며느리는 방 안에 놓인 자개 박힌 나무 상자를 곁눈질로 보더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혼자 계시지만 말고 집에 오셔서 묵었다 가세요. 그러더니 부엌에 나가서 차 안을 만든다, 청소를 한다 하며 한참을 뒤집어 놓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시집간 뒤 처음으로 막내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더니 나무 상자를 보고서 물었다. 그런데 저기 든 게 뭐예요? 그러자 배신호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서 진지하게 말했다. 저기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물건이 들었단다. 딸이 돌아가고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둘째 며느리가 이것저것 싸들고서 찾아왔다. 아버님, 앞으로 집에 와 계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그러더니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돌아갔다. 그 뒤로 삼남매는 수시로 찾아왔고 외로운 배신호이는 자식들의 호강을 받으며 살았다. 몇 년 후 늦가을 낙엽이 뒹굴고 찬바람이 불 무렵 배신호인이 세상을 떠났다. 남겨둔 건 허물어져가는 오두막과 나무상자 뿐이었다. 삼남매는 아버지가 남겨준 나무상자 앞에 모여 앉았다. 내가 큰아들이니 절반은 가져야겠다.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 공평하게 나눠야지. 넌 출가회인이잖아.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큰아들이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상자가 열리자 모두 탄식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안엔 죽은 아내가 쓰던 낡은 반지꼬리, 삼남매가 쓰던 기저귀가 소중하게 들어있을 뿐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밑바닥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자식들은 서로 민망한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꿈속에 나타난 노인의 부탁. 어느 산골에 힘이 장사요, 무예가 뛰어난 김영달이란 사내가 살고 있었다. 저 친구 활 쏘는 솜씨가 귀신같이 날쌔고 실력이 비상해. 그려, 작년에도 활쏘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는구먼. 그의 재주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무예 실력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영달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풍채가 좋은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더니 난 오래전부터 저 산 아래 연못에 살고 있는 정룡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못된 황룡이 나타나서 이 연못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내 힘으론 그 황룡을 대적하기 부족하니 부디 도와주시오.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듣고 있던 영달은 딱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부탁하시니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도와준다니 정말 고맙소. 그럼 내일 내가 황룡에게 싸움을 걸 테니 당신은 숨어 있다가 황룡이 몸을 쳐들면 그때 활로 황룡을 쏘도록 하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영달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노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사라졌고 그 순간 영달도 꿈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영달은 꿈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다음날 아침 활을 메고 연못으로 나가보았다. 앉아 기다리니 조금 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주위가 어두컴컴해지며 황룡의 꼬리가 연못 위에 낀 검은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것이었다. 영달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만 활을 당기지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광경에 활을 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다. 영달은 활을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노인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 채 집으로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밤 영달의 꿈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낮에 어찌하여 황룡을 쏘지 않은 거요? 날 좀 보시오. 영달은 어제 일이 민망한 듯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놀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한번 부탁했다. 그럼 내일은 꼭 도와주시오.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이번엔 틀림없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내일은 황룡이 나타나면 당신의 뛰어난 활솜씨로 정확하게 쏴주시오. 꼭 부탁하겠소. 노인은 거듭 당부를 하고는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영달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활을 챙겨서 연못으로 나갔다. 그날은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활을 겨누어 하늘을 노려보던 영달의 눈에 황룡의 꼬리가 나타났다. 아, 바로 지금이야. 이번에는 어김없이 영달의 화살이 보기 좋게 황룡의 꼬리를 향해 날아갔다. 화살이 꼬리에 명중하자 검은 구름 속에서 피가 철철 쏟아지며 황룡은 연못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이만하면 치명상을 입었을 거야. 영달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향했다. 뒤돌아보니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꿈속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말 고맙소. 그 못된 황룡은 깊은 상처를 입고 영영 떠나버렸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다행입니다. 뭐 은혜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영달은 자신이 근심에 쌓인 노인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매우 기뻤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며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글쎄요, 무슨 소원을 말씀드려야 할지. 영달이 선뜻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노인이 먼저 말했다. 당신 집 옆에 쓸모없는 땅을 논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떻겠소? 그곳은 돌밭인데 어떻게 논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드릴 테니 마음껏 농사를 지으시오. 그리고는 노인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뇌성이 울리더니 온종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천지가 개벽하듯이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저녁 무렵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아니, 이럴 수가.
영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다. 물려받은 땅이었으나 돌밭이라 버려둔 쓸모없는 황무지가 기름진 논으로 변해 있었다. 영달이 그곳을 잘 가꾸어 농사를 지었더니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혹여라도 물이 모자라면 연못에 나가 밀면 어김없이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다. 영달은 그 일대에서 소문난 만석군이 되었다. 이후로 영달이 황룡을 쏘았다는 그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 용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집에 열려문이 세워진 까닭. 때는 늦은 봄이었다. 이제 과거는 그만두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까진 해봐야지. 배웅하는 산에는 상주에 사는 김설랑이라는 선비요. 떠나는 산에는 경주에 사는 선비 최창준이었다. 이번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오던 길에 상주 김선비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경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잘 지내다 가네. 낙심치 말고 다음번엔 꼭 등과하세. 두 선비는 손을 맞잡고 다짐하고는 최선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김선비는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처음부터 두 사람이 친했던 건 아니었다. 과거길에 우연히 만나 동행을 하게 된 이후로 서로 마음이 맞아 김선비 집에 들러 며칠씩 묵어가다 보니 친동기간 이상으로 정이 든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선비 아내와도 자연히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다음번에도 꼭 들렀다 가세요. 이번 귀향길에도 김선비 아내가 당부한 말이었다. 과거도 과거지만 그참에 친구를 만나는 게 두 사람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다. 그렇게 어김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과거가 다가오자 최선비는 김선비를 만나러 상주로 갔다. 이리 오너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최선비의 목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올 김선비였건만 그날은 정적만 감돌 뿐이었다. 누구신가요? 안에서 낯선 하인 하나가 나왔다. 경주에서 온 최창준이라 전하게. 그런데 하인이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김선비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오질 않는가.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이름 빈방에 싸늘한 냉기마저 돌았다. 시장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여자는 술을 곁들여 밥상을 차려 들여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난번 헤어지고 석 달 만에? 어쩌다가? 건강하던 사람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급체하여 그만. 최선비는 그 말에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다니. 한 잔 받으시죠. 김선비의 아내가 술을 따라주었다. 김선비도 없는 방에 단둘이 술잔을 놓고 앉아있자니 최창준은 민망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술에 은근히 취기가 오르자 마음마저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선비님을 뵈니 그이가 살아온 것만 같아요. 어린 것이 있기를 하나, 시부모님이 계시길 하나, 너무 쓸쓸하네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소복에 가려진 여인의 매끈한 몸매에
창주는 정신이 아찔했다. 내일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그만 자야겠습니다. 창주는 흥분하려는 감정을 가라앉히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주섬주섬 상을 정리해서 나갔다. 김선비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창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김선비 아내가 기거하는 안채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서려다 보니 방문이 밖에서 걸려있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방문을 걸어놓은 거지?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니 김선비가 생전에 애용하던 곰방대가 보였다. 창주는 문틈에 곰방대를 밀어넣어 걸어놓은 걸쇠를 벗겨내고 밖으로 나갔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문풍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본 창주는 그만 기겁을 했다. 문구멍을 통해 보인 건 김선비의 아내와 낮에 본 낯선 하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선비를 기리는 하얀 소복이 저만치 나뒹굴고 있었다. 뒷걸음질 치던 최선비 발에 무언가 걸려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러자 방 안에서 허둥대는 기척이 났다. 최선비는 다급히 방으로 돌아와 날도 새기 전에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럭저럭 시험은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창준의 발걸음이 상주에 닿았다. 예전 같으면 김선비와 동행하는 길이라 발걸음도 가벼웠지만 이제 그 집을 쳐다보기도 싫어졌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열려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저 열려문이 어느 댁에 선 거요? 창준이 옆을 지나는 여인네에게 물었다. 보고도 모르세요? 김선비 댁 부인을 탐하려고 들어온 사내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치면서까지 쫓아낸 사실을 관가에서 알고 장계를 올려서 저렇게 열려문을 세운 거랍니다. 최창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최선비는 두 번 다시 과거를 보러 가지 않았다. 고향에서 논밭을 갈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대동강에서 춤추는 여인. 조선 숙종 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김정과 이강이라는 두 재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느지막이 아들을 두었는데 일도와 성진이었다. 연로한 두 재상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서로 오가며 친분을 이어갔고 일도와 성진은 동문수학하며 우의를 쌓았다. 여보게, 우리 우정 절대 변하지 마세. 그러세, 우린 친형제나 다름없어. 세월이 흐르고 두 재상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후 김정의 가문은 번성했으나 이강의 가문은 나날이 가세가 기울었다. 일도는 글공부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이른 나이에 등과하자 숙종은 그를 평안감사 자리에 제수하기에 이르렀다. 산 좋고 물 맑은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겠는가? 굽이굽이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일도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좌우로 늘어선 관리들과 나졸들, 화려하게 꾸민 기생들을 거느리고 나자 일도에겐 이미 의리와 정의를 논하던 지난날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연광정에 나와 풍류를 즐기던 평안감사의 눈에 기생 하나가 눈에 띄었다. 조선이라 하옵니다. 오늘 밤 내게 들라 하라.
초선은 온갖 교태를 부리는 기생틈에서 가식 없이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일도의 눈에 고상하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군. 그날 밤 초선은 마음에도 없는 평안감사 잠자리 시중을 들어야 했다. 한편 성진은 형편이 어려워 글 공부에만 매진할 여유가 없었다. 혼인도 했지만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살림에 보탤 정도로 어려웠다. 그때 일도가 평안감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 일도를 찾아가자.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야. 성진은 의복을 손질하고 간신히 노자를 마련하고는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명이 보이는 동문 밖에 숙소를 정하고 아전을 찾아가 말했다. 난 감사어른의 중마고 이성진이라 하오. 감사어른을 뵙고자 한양에서 왔다고 이르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었다. 생각도 못해 이방을 찾아가 전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노자도 다 떨어지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착잡한 심정으로 대동강을 거니는 성진의 눈에 연광정에서 펼쳐지는 연회 장면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 흥겨운 가락에 맞춰 하늘하늘 돌아가는 무희들의 춤사위. 그 한가운데 평안감사 김일도가 앉아 있었다. 감사어른, 아니 일도, 날쌔, 이성진, 자네를 찾아왔네. 그러나 일도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며 호통을 치는 거였다. 네가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장 쫓아내거라. 그러자 나졸들이 달려들어 성진을 끌어냈다. 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지난 약속은 잊었단 말이더냐? 여보아라, 저자를 끌어내서 대동강에 던져버려라. 성진은 나졸들에게 포박되어 물가에 묶여있는 작은 배에 실려 강물에 던져질 판이었다. 그때 누군가 나졸들에게 다가왔다. 이보시오 나리들, 후이 살해할 테니 그분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더니 치맞춤에서 제법 묵직한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돈을 건네봤자 나졸들은 태도를 바꾸더니 성진에게 나직이 말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 연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도망치시오. 그리고는 슬며시 가버렸다. 누군데 나를 구해준 거요? 초선이라 하옵니다. 연회로 돌아가야 할 몸이오니 밤이 되면 저를 찾아오시지요. 여인은 성진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연회가 한창인 곳으로 급히 돌아가 버렸다. 성진은 그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 권력의 맛을 보더니 저리 변하는가? 성진은 연회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탄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회의 불빛도 사라지고 정적만 감도는 대동강 기슭에서 숨을 죽여 여인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갔다. 성진이 들어서자 여인은 주한상을 들여왔다. 전 초선이라 하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구해주어 고맙소만 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소. 오늘은 여기서 지내시고 날이 밝으면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는 묵직한 자루를 꺼내 놓았다. 보아하니 이렇게 지내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십시오.
그전엔 다시 이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날 밤 성진은 초선과 인연을 맺었다. 한양에 돌아온 성진은 오로지 글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과에 급제했다. 성진은 자신이 겪은 평안 가명의 부패와 횡포를 낱낱이 기록하여 조정에 고했다. 마침내 성진에게 3장의 봉서가 내려왔다. 차례대로 뜯어보라는 명이었다. 첫 번째 봉서를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성진을 평안도 암행어사에 명하노라. 성진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평양에 당도하여 두 번째 봉서를 뜯어보았다. 평안 가명에 출도하여 감사를 봉고파직하라. 성진은 먼저 초선을 찾아갔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입신하시기 전엔 찾지 말라 하였거늘. 면모가 없네. 대과에도 떨어지고 형편이 이 모양이네. 실망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기회가 있겠지요. 감사께서 연광정에서 연회를 베푼다고 합니다. 다녀올 터이니 편히 쉬십시오. 초선은 안타까운 듯 따뜻하게 그를 위로했다. 그날도 연광정에선 부패한 탐관오리가 모여 질펀하게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고통은 모른 채하고 주색 잡기에만 빠진 일도야. 진정 누구를 위한 권력이더냐. 누더기 차림의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성진이 호통을 쳤다. 아니,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나타나더니 내 명을 어긴 자들을 내 앞에 대령하라. 평안감사가 핏대를 올리며 소리쳤다. 마침내 그때 성진을 끌고 간 나졸들이 불려나왔다. 살려주시옵소서. 초선이가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하기에. 뭐라고? 일도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노기가 충천했다. 당장에 둘을 묶어서 내가 보는 앞에서 강물에 던져 넣어라. 성진과 초선은 밧줄에 묶여 일도가 보는 앞에서 강물에 던져질 처지에 빠졌다. 그때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연광정을 둘러싸고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배에서 내린 성진이 꿇어앉은 일도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일도야, 잘 듣거라. 평안감사라는 자리에 앉아 부패와 향락만 일삼았으며 친구와의 굳은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강물에 던지려 했으니 죄 없는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잘 알겠노라. 이제 너에게도 똑같은 죄를 묻겠다. 여봐라, 이 자를 대동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평안감사를 묶어 배에 태워 강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사실은 강물에 빠뜨려 물만 실컷 먹이고 꺼내놓을 작정이었다. 기진맥진한 일도를 한양으로 압송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 봉서를 뜯어보았다. 평안도 암행어사 이성진을 평안감사에 명하노라. 성진은 그렇게 평안감사가 되었고 홀어머니와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초선을 후처로 들였다. 평안감사가 된 성진은 부패와 향락을 몰아내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았다. 50부인의 드러난 흉계. 어느덧 어둠이 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왔다. 낮에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소리는 밤하늘에 묻힌 듯 이진사의 집에는 고요한 불빛만이 안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대궐 같은 이 집은 이진사의 집이었다. 그날은 이진사가 가장 아끼는 딸이 혼례를 치른 날이었다.
김포 이진사는 3대째 대를 이어오는 천석군이요. 인품이 좋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하지만 처복은 없었는지 일찍이 상처를 하고 오씨 부인을 후실로 맞아서 아들을 얻었다. 전실 자식으로 지연이라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클수록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서 이진사는 금지옥엽같이 길렀다. 어느덧 지연의 나이 18살이 되어 주변의 칭찬을 한몸에 받자 오씨 부인은 그게 못마땅했다. 저것이 여우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마침내 박찬판집 둘째 아들과의 혼사가 오가고 날을 잡게 되었다. 오씨 부인은婚礼를 앞두고 딸의 행실을 망쳐서 어떻게 흠집을 낼까 하고 골몰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씨 부인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건너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찾아갔다. 이봐, 할멈 있나? 그러자 안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 뉘시우? 돌쇠냐? 떠들지 말고 할멈 좀 깨워라. 누구신데 이 야심한 밤에 와서 그러시우? 그러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아이고, 마님께서 이 밤에 어쩐 일이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더니 잠시 후 쪼글쪼글한 노파가 문을 열었다. 이진사댁 마님께서 어쩐 일이다요? 할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지. 제게 부탁이요.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은 오씨 부인은 소리 죽여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할멈한테 부탁이 있어서 이 밤에 급히 왔다네. 저한테 부탁이 있다니 무슨 얘기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죠. 재촉하는 할멈의 손을 잡고 오씨 부인은 나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일만 잘 끝내주면 내가 500냥을 줄 것이니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전답도 사고 돌쇠도 장가 보내게. 그러면 할멈도 좋고 돌쇠도 좋지 않겠나? 할멈은 500냥이란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꿈에도 보지 못한 500냥이라니. 무슨 부탁이길래 그렇게 큰 돈을. 말끝을 맺지 못하는 할멈의 손에 200냥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멈 앞으로 바싹 다가가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할멈은 쥐고 있던 200냥을 던져놓고는 아이고, 천벌을 받아요. 어떡해. 잘 생각해봐, 할멈.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잖나. 500냥이야. 500냥이면 평생 잘 살게 될 텐데 어찌 이런 복을 사버릴 수 있겠나. 앞에 던져둔 돈 뭉치를 보고 노파와 돌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혼례날이 되었다. 지연과 박찬판 둘째 아들과의 혼례가 끝나고 오씨 부인의 지휘대로 신방이 차려졌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첫날 밤을 치르려는 찰나였다. 나를 두고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가다니 무사할 줄 알았더냐? 병풍 뒤에서 웬 떡거머리 총각이 튀어나오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신랑 신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사내는 칼을 들고 뛰어나와 신랑을 찌르려고 하다가 신랑이 촛대를 집어들고 치려고 하니 뒷문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다. 촛대를 들고 있던 신랑은 화가 나 촛대를 집어던지고 옷을 챙겨 입고는 하인 봉주를 찾았으나 봉주가 보이지 않자 말을 타고 본가로 가버렸다. 그때 밖에서 신부집 후원을 구경하고 있던 신랑집 하인 봉주는 신방에서 어떤 사내가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 사내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발로 사내의 가슴을 밟았다. 넌 누구냐? 왜 신방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지? 바른 대로 되면 살려줄 것이나 거짓을 고하면 없애버리겠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네 주의가 아니면 누가 시켰단 말이냐. 봉주는 첫날 밤을 망치고 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려는 계모의 음흉한 흉계임을 듣게 되었다. 계모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를 들은 봉주가 깜짝 놀라 신방으로 찾아가 보니 신랑은 돌쇠의 말을 믿고 신방을 박차고 본가를 향해 길을 떠난 뒤였다. 큰일이다. 나가야겠어. 봉주는 그 길로 신랑을 뒤쫓아갔다. 이때 신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한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랑은 떠나고 혼자 남아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막막하여 어리 빠진 신부는 조용히 세상의 연을 끊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마을 뒤편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지못해 돌쇠에게 그 일을 시키고 편치 않았던 노파가 이진사 집을 살피다가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어둠 속에 연못으로 향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진사의 딸이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멈이 상관할 일이 아니네. 말리지 말게. 아닙니다, 아씨. 이 늙은 년의 잘못입니다. 할멈은 오씨 부인의 사주로 벌인 모든 흉계를 지연에게 털어놓았다. 한편 신랑을 뒤쫓아간 봉주는 신랑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소상하게 들려주었고 그 길로 다시 신부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안하오. 당신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요.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송구할 뿐이에요. 그때 떠들썩한 소리에 이진사가 그 연유를 알아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눈이 뒤집혀 할멈과 돌쇠를 불러 잡아오게 했으나 돌쇠는 겁이 나서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 할멈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화가 난 이진사는 오씨 부인을 관가로 보내려다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 그 길로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날이 밝자 웬 사내가 신랑을 찾아와 뜰에 엎드려 대죄를 했다. 이 죄인이 신방에 칼을 들고 들어간 놈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하고는 오씨 부인한테 받은 돈 200냥을 내놓았다. 신랑은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는 돌쇠의 모습과 신부를 구한 할멈에게 돈 500냥을 주어 살해를 했다. 하마터면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은 재치 있는 봉주의 행동으로 인해 전모가 드러났다. 그 후 신랑 신부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신행길에 올랐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했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어린 동자승의 시에 울산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왔다. 그는 부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설악산 울산바위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또는 배알이 뒤틀렸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분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공리하던 사또는 어느 날 묘책을 짜냈다. 하루는 그가 아전을 불러 재차 물었다. 여봐라,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 얘기를 듣자 아전이 유식한 척하며 한마디 했다. 그렇습니다, 사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신령이 전국의 바위를 금강산으로 불러 모으는데 울산에서 온 바위가 늦는 바람에 그만 설악산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울산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버럭 화를 냈다. 울산에서 가져온 바위를 세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다는 말인가? 그건 그냥 전해오는 얘기인데쇼. 듣기 싫다.
공연히 울산바위라고 부르겠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세라도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치고 나서 호령을 내렸다. 설악산 신흥사로 갈 테니 채비를 하라. 신흥사는 설악산의 맹주처럼 기세를 떨쳐온 사찰이었으나 유교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아무런 맥도 못 추는 처지로 전락했다. 신흥사에 울산에서 온 사또의 행차가 들어서자 주지 스님이 나와 일행을 맞아들였다. 그런데 주지의 방에 들어선 울산 사또가 다짜고짜 역정부터 내는 게 아닌가. 울산에서 온 바위를 공짜로 쓰면서 돈도 한 푼 내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주지는 기가 막혔다. 그런데 울산 사또의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혔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바위세를 내도록 하라.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저를 폐쇄하게 될 줄 알라. 울산 사또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다. 신흥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난리가 났다. 그렇잖아도 지원이 끊겨 절의 살림이 어려운데 가을 추수를 해서 모두 바위세로 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울산 사또의 엄포를 무시했다가는 절의 존폐마저 위태로울 판이었다. 그해 가을이었다. 울산에서 사또가 아전들을 거느리고 신흥사에 찾아왔다. 바위세를 받으러 왔다. 주지는 설마 하던 게 사실로 드러나자 눈앞이 캄캄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지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내지 않는 날이면 어떤 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스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해마다 바위세를 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었다. 스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바라보니 귀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동자승이었다. 네가 어떻게? 동자승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는 주지 스님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주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 길로 울산에서 올라온 사또 일행이 머무는 방으로 갔다. 울산에서 온 바위가 없으면 그곳에 곡식이라도 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 이제 그 바위를 가져가 주십시오. 뭐? 바위를 그만 가져가라고? 주지의 말에 사또는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니 엄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가져갈 테니 새끼를 태워서 그 재로 바위를 묶어 놓으라. 한 달 후에 와서 끌어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을 남기고 울산 사또 일행은 돌아갔다. 그 큰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는 것도 문제인데 무슨 수로 새끼를 태워 그 재로 바위에 두른단 말인가? 큰일 났구나. 바위 새를 달라고 할 때 줄걸.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구나. 주지는 어린 동자승의 말만 듣고 성급한 행동을 했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동자승은 태연한 표정이었다. 주지 스님, 새끼를 꼬아야 하니 마을 장정들을 모아주십시오. 동자승은 모인 장정들에게 볏짚으로 새끼를 꼬게 하더니 완성된 새끼줄을 모두 바닷물에 담그게 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새끼줄에 소금물이 흠뻑 배어들었다. 볏짚이다 보니 염장이 된 것이다. 이제 꺼내서 햇볕에 잘 말려서 들기름을 바르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동자승의 지시에 따라 새끼줄을 햇볕에 말려 들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염장이 된 새끼줄은 겉만 까맣게 탈 뿐이지 속은 멀쩡했다. 자, 이제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도록 하십시오. 수십 명에 이르는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 커다란 울산 바위에 새끼줄을 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작업이 끝나자 정말로 새끼를 태운 재가 바위를 묻고 있는 형상이 되었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울산에서 사또 일행이 올라왔다. 신흥사에 올라오면서 울산 바위를 바라본 사또는 그만 깜짝 놀랐다. 날 데려가라고 하듯이 울산 바위에 버젓이 새끼를 태운 재가 둘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자, 사또 나리 준비해 두었으니 가져가시지요. 주지의 말에 사또는 머뭇거리며 변명을 했다. 수고했군. 저걸 끌고 가려면 더 많은 인원을 데려와야겠어. 인원을 모아서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울산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신흥사에 오는 일이 없었다. 그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산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설악산을 지키고 있다. 파란 앵무새. 리노라는 젊고 멋진 왕이 아라비아의 어느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현명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겨우 19살이었지만 지금까지의 법에 따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라를 풍요롭게 잘 다스렸다. 그의 단점을 굳이 찾는다면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웃 왕국은 백조유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곳에 엘사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다. 그 나라의 대사는 공주를 리노 왕과 중매를 서기로 했다. 엘사 공주처럼 존귀한 분은 분명 리노 같은 분이 마음에 드실 거야. 반드시 두 분이 결혼하면 좋을 텐데. 그는 리노 왕에게 엘사 공주를 그린 아름다운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왕이 초상화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어전에서 들나는 소리를 듣고 대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당신이 그림을 보여준 이후로 공주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군요. 공주에게 청혼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대사는 기쁜 마음을 감추려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제가 알기에는 폐하의 청혼에 여왕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겠소. 사흘 후면 모든 준비가 될 테니 그때 떠납시다. 그런데 이웃 왕국에 이스메노라는 세력이 강한 마법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못생긴 딸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딸을 매우 아꼈다. 그녀의 이름은 리케트라고 하는데 리노 왕의 추상화를 보고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가서 리노 왕을 남편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이스메노는 자기 딸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리노 왕이 벌써 백조유정 왕국으로 청혼하러 떠났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리케트는 슬픔에 빠져 아버지에게 그들의 결혼을 막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이스메노는 라버라는 이름을 가진 못생긴 꼽준 안장이와 함께 리노 왕과 그 일행이 통과해야 하는 바위 계곡으로 갔다. 이스메노는 만지기만 하면 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자기가 한쪽을 잡고 라버에게 다른 쪽 끝을 잡게 해서 몸을 가리고 리노 왕을 찾았다. 리노 왕은 지난 며칠간 여행 탓에 피곤으로 완전히 지쳐서 공주에게 줄 선물을 실은 마차를 먼저 백조유정의 성으로 가도록 했다. 그리고는 자기는 몇몇 병사들과 야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이스메노가 마침내 리노 왕을 발견했다. 이스메노는 잠들어 있는 리노 왕과 라보의 옷을 서로 바꿔서 입히고 자기 반지를 라보의 옷에 대고 말했다.
백조요정의 딸과 결혼할 때까지 내가 린웨의 모습으로 있어라. 마법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라보는 자신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했다. 라보가 린웨의 말을 타고 달려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스메노는 린노 왕을 깨웠다. 린노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마법사가 그를 구름 속으로 끌고 올라가 자기 딸에게 데려갔다. 한편 라보는 일행과 함께 백조요정의 궁에 가게 되었다. 라보를 호위하고 있는 사절단과 병사들은 그가 왕이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군. 지금 먹을 것을 좀 주게. 황공합니다, 폐하. 텐트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 1시간은 더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1시간이나 기다리라는 말인가? 당장 말고기를 가져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니까. 신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린노 왕이 충직한 신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더구나 말고기를 먹겠다니. 그는 식성이 깔끔해서 과일과 빵만 먹고 살았다. 신하는 왕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왕의 행렬이 백조유정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가짜 왕이 이미 말고기를 다 먹어치워 더 이상 탈 말이 남아있지 않아서 궁전까지 걸어가야 했다. 백조유정과 딸이 낮은 발코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짜 왕은 발코니 아래에서 발을 멈췄다. 여왕님, 제가 이렇게 격식 없는 태도로 따님께 청혼하러 오는 것을 보시고 무척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길이 길고 제가 배가 고프다 보니 그만 말을 다 먹어버렸군요. 말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도 전 폐하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사 공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폐하?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가짜 왕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제 딸의 초상화를 가지고 계시니 직접 찾아보시지요. 초상화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제 주머니에 있겠죠. 그는 여기저기 모두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찾는 일을 중단하고 라보는 공주를 향해 돌아섰다. 공주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다. 만약 제가 결혼하게 될 분이 당신이라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되는군요. 공주님도 제 초상화를 보셨다면 절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한 빨리 결혼하도록 하죠. 그나저나 전 좀 자야겠어요. 오랜 여행길에 무척 피곤하거든요. 가짜 왕은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시종에게 자기 방으로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코를 골며 잠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끝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 모습에 불쌍한 공주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그녀는 리오 왕의 초상화를 항상 눈앞에 두고 있었다. 또한 이 젊은이의 우아함과 매력을 표현한 대사의 편지 또한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초상화는 본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그렇게 준수한 외모가 어떻게 저렇게 거칠고 무례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불쌍한 백조유정은 미래 사위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자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잊었다. 그때 린노 왕의 궁중 고관이 여왕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 고관은 린노 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마법사의 주문에 걸려든 것 같다고 여왕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왕께서 공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공주님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폐하, 저희 왕은 정중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깊이 머리 숙여 절하고 나갔다. 궁중 고관이 나간 자리에 서서 여왕은 생각에 깊이 잠겼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빛이 밝아지더니 밀실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작은 거울을 꺼냈다. 이 거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정확히 볼 수 있는 요술 거울이었다. 그 순간 여왕은 리노왕을 보기 원했다. 궁중 고관의 생각이 옳았다. 온 궁전이 흔들릴 정도로 코를 골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리노왕이 아니었다. 진짜 리노왕은 더러운 옷을 입고 이스메노의 가장 튼튼한 탑에 갇혀 있었다. 그는 엘사의 초상화를 마법사의 눈을 피해 긴 머리에 넣고 묶었다. 여왕은 급히 딸을 불러서 그것을 보게 했다. 그는 그녀가 꿈꿨던 사람이었다.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거울 속에서 감옥문이 열리더니 무시무시한 리케뜨가 들어왔다. 리케뜨는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았다. 물론 엘사와 여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으나 리케뜨가 화난 얼굴로 감옥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리노 왕이 청을 거절하자 격분한 리케뜨는 건장한 남자 4명에게 기절할 때까지 때리라고 했다. 엘사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자 엘사는 무서워 거울을 놓쳤다. 진정해라.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 위에서 그 왕을 구해내려면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짜 왕이 누구인지 그의 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거울을 집어 가짜 왕을 보기를 원했다. 거울은 그녀의 화려한 침대에 옷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지저분하고 천박한 난쟁이를 보여주었다. 이스메노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계략을 꾸몄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수를 해야지. 내가 리노 왕을 구해오마. 이렇게 말하며 백조요정은 손을 흔들었다. 구름이 내려와 그녀를 감쌌다. 백조요정은 멋진 하얀 구름을 타고 이스메노의 탑으로 향했다. 탑은 숲 한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왕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탑은 마법에 걸려 있어서 그녀가 땅으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겼다. 마침내 여왕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가까스로 탑 아래 부분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모든 노력을 다했기에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하여 마법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이스메노를 이기려면 지지스의 반지에서 나온 보석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어디 가서 구하지? 그 반지는 다른 보물들과 함께 이스메노가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해야 했다. 백조요정은 우선 감옥에 갇혀있는 왕에게 자기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재빨리 제비로 변해 탑 안으로 날아들어가 그의 어깨에 올라앉았다. 그는 하염없이 공주의 초상화만 보고 있다가 제비가 물고 온 쪽지를 보자 도움의 손길이 온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뻤다. 제가 리케뜨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해서 마법사에게서 그 보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날 평소처럼 리케뜨가 방문했을 때 그는 다정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마법사의 딸은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자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리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꿈 이야기를 꾸며서 말했다. 지난밤 꿈을 통해서 엘사 공주가 바람기가 많은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요. 그리고 결혼 예물로 이스메노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지지스의 반지에서 나온 보석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리케트는 너무나 황홀해서 리노 왕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왕은 너무 싫었지만 기쁜 척했다. 그러자 리케트는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청해서 보석을 얻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스메노는 딸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녀에게 보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벽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걸어 백조유정이 그의 궁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 유정이 기어이 보석을 가지려고 머리를 썼군. 하지만 그 보석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이든 모두 다 대리석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가 악의가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작은 루비를 상자에 넣고 그는 딸에게 돌아왔다. 여기에 너에게 리노왕의 사랑을 안겨줄 보석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상자를 열지 말고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보석은 가치를 잃게 된다. 리케트는 매우 기뻐하며 낚아채듯 그 상자를 손에 들고 감옥으로 달려갔다. 마법사는 마법 손수건을 쥐어 자기 몸이 보이지 않게 하고 주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탑 아래에 백조유정이 있었다. 그녀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리노왕이 보석을 던져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리노왕이 던지는 상자를 잡았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루비를 만지자마자 그녀의 몸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손발이 굳고 혀로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속았어. 그래, 당신들이 속았어. 그리고 이 리노왕은 앵무새가 될 거야. 당신이 엘사에게 애걸해서 당신 머리를 박살낼 때까지 앵무새로 살게 될 거라고. 이스메노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리노는 파란 앵무새로 변하여 숲으로 날아갔다. 마법사는 날개 달린 마차를 타고 백조 왕국을 향해 떠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라보까지도 동상이 되었다. 그리고 엘사 공주를 마차에 태워 신비한 숲에 데리고 갔다. 난 네 어머니를 돌로 변하게 하고 네 연인을 앵무새로 변하게 했지. 그리고 너는 나무가 될 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가 깨질 때까지 나무로 살아가게 될 거다. 하지만 너의 마음과 기억은 남겨주마. 그러면 너의 고통이 1000배나 더 커지게 되겠지. 불쌍한 공주는 나무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그녀를 쓰러뜨려 이 비참함을 끝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상이 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 한편 파란 앵무새는 세상을 날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젊은 아내를 맞이한 어떤 마법사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레나딘이라고 하는데 단조로운 생활만 하다가 앵무새 친구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그녀는 파란 앵무새가 편히 쉴 수 있는 금으로 된 세장을 마련해주고 신선한 과일 등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꽃을 따러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앵무새는 탁자로 훌쩍 뛰어올라 연필을 집어 종이에 시 몇 구절을 썼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화들짝 놀라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그가 연필을 떨어뜨린 그 순간 마법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법사는 탁자 위에 있는 종이를 집어서 읽으며 무척 놀랐다. 아름다운 공주여,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요. 앵무새처럼 수다스럽기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날이 더 많았죠. 아무래도 이 앵무새가 마법에 걸린 것 같군. 마법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책을 가져와 뒤지다가 그 파란 앵무새가 마법사의 분노를 사서 마법에 걸린 리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스메노 마법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였다. 그는 이 마법을 깨트리는 방도를 찾았다. 그리고 아내의 방으로 서둘러 갔다. 그는 아내에게 이 앵무새는 어느 큰 나라의 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새들에게 휘파람을 불어주면 신비한 숲으로 새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내가 그의 본래 모습을 되살려줄 것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워하거나 울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망치게 돼요. 마법사의 아내는 기뻐하며 앵무새가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마법을 위한 불이 필요하니 이 나무를 써야겠소.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앵무새를 가지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당신을 덮칠 수도 있으니 멀리 떨어지시오. 이 말을 듣자 앵무새는 갑자기 이스메노의 예언이 생각났다. 이 나무 중 하나가 엘사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뛰었다. 한편 마법사는 삽을 가져와서 나무를 모두 쓰러뜨리기 위해 뿌리 주위 흙을 걷어냈다. 나무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보이자 곧 앵무새는 날개를 펴고 가운데 나무 아래로 내려갔다.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였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리노와 엘사가 마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마법사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너무 기뻐하며 웃고 있었다. 저희를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그들은 마법사의 발 아래 엎드려 백조요정을 본래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소. 마법사는 궁전으로 돌아가 독이 든 작은 물병을 가지고 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 이스메노의 탑으로 갔다. 이스메노는 너무 많이 먹고 마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마법사는 박쥐로 변해서 물병에 들어있는 독을 이스메노의 얼굴에 부었다. 이스메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동시에 백조요정이 다시 여인으로 돌아왔다. 마법사가 사라지면 그동안 걸었던 마법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었다. 백조요정이 왕국의 수도로 다시 돌아오자 모든 신하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엘사와 리노 왕이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마법사의 손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다. 땅끝을 찾아서 동네 사람들은 지미가 바보 같은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손가락질했다. 지미의 집은 손질을 게을리해서 낡을 대로 낡아 있었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도 지미는 다락방 창문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별들을 관찰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다. 그의 밭에는 곡식보다 잡초와 보랏빛 꽃들이 더 많이 자라고 있었지만 지미는 어딘가에 세상의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해를 보내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지미는 고민 끝에 세상의 끝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여행을 떠난 지미는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 어딘지 물었다. 세상의 끝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아신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젊은이도 참 딱하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자기들끼리 눈을 찡긋해 보였다. 지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골짜기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저 아래 골짜기에서 언덕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세상의 끝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의 끝이라는 건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 지미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막 포기하려 할 때 함께 여행을 하던 젊은이가 말했다. 천만에 세상 끝은 있어. 자, 다시 세상의 끝을 찾아 길을 떠나자. 내가 그리로 안내할게. 지미는 곧 두 눈으로 직접 세상의 끝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흥분이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은화 30냥을 그 젊은이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걷고 또 걸었다. 숲과 호수를 지나고 풀밭과 들녘을 지나 큰 길과 작은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골짜기 맞은편에는 아담하고 깨끗해 보이는 건물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곳은 호텔이었다. 그런데 지붕에 걸려있는 간판을 보니 세상의 끝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게 아닌가. 마침내 세상의 끝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지미는 세상의 끝을 찾아냈다는 데 대한 뿌듯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곳까지 안내해준 그 젊은이한테 약속한 은화 30냥을 주었다. 세상의 끝을 보고 난 지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이런 결심도 했다. 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멋지게 써먹어야지. 만약 뒷마을 사는 제니가 유식한 말을 하는 글을 보게 된다면 이제 어리석은 바보라고 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자기 청혼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눈을 크게 뜨고 귀는 한껏 쫑긋 세우고 걸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초록빛 옷을 입고 모자에는 새 깃털을 꽂은 교양 있는 두 남자가 보였다. 한 남자가 유식한 언어로 말했다. 몇 년째 이처럼 많은 구과씨가 뿌려진 적이 없는데. 구과는 소나무 열매를 이루는 유식한 말이었다. 지미는 그 말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 근처에서 자동차 엔진을 살피는 지혜로운 두 남자를 보았다. 한 남자가 말했다. 건전지가 모두 닳았다고 사료되는군. 사료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었다. 물론 지미는 그 말도 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들판을 따라 긴 장화를 신고 걷는 경험 많고 현명한 두 사람도 보게 되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외양간에서 퇴비를 더 많이 내다가 뿌리면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 거요. 지미는 모두 적어두었다. 그리고 세 단어를 외웠다. 지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제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식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마침내 고향에 도착해서 제니를 만난 지미는 지체하지 않고 제니에게 청혼했다. 난 세상 끝에서조차 당신 생각을 했소. 지미가 달콤하게 말했다. 그 말에 제니도 기분이 좋았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미가 여행을 하면서 달라졌을지도 몰라. 제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인사도 없이 떠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니의 말에 지미는 생각했다. 지금이 기회야. 내 미래의 신부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보여줄 기회라고. 그리고 지미가 불쑥 말했다. 몇 년째 이처럼 많은 구가씨가 뿌려진 적이 없었지요. 제니는 도대체 지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미에게 푹 빠져 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하고 떨어져 있는 것에 저도 익숙해졌어요. 그러자 지미가 대답했다. 건전지가 다 닳아버렸어요. 그 말에 제니는 지미가 세상에 나가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지 확인하려고 제니는 지미에게 다시 물었다.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제니의 물음에 지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외양간에서 거름을 좀 더 많이 내다 뿌리면 농작물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름 얘기라니 그건 좀 심했다. 그 말에 제니는 빗자루를 움켜쥐더니 지미를 흠씬 두들겨 주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내가 국화도 주고 건전지도 주고 거름도 줄게요. 그 바람에 지미는 그동안 새로 배운 그 유식한 말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후 제니는 지미와 결혼했다. 제니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지미가 더 좋았으니까. 지미는 정원과 밭에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제니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 수많은 별을 보았다. 아름다운 별들을 보며 그들은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었다. 어둠을 밝히는 잭. 농부 잭이 하루는 곡괭이를 메고 길을 가다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우스꽝스러운 남자를 만났다. 잭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군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으니 가장 바라는 걸 말해보시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요. 잭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는 사람에게 제가 떨어지라고 말해야만 바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낯선 사람이 말했다. 좋소. 이제 2번째 소원을 말해보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 말이오. 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뜰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가 한 개도 맛볼 수 없어요. 앞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무화과에 달라붙어서 내가 떼어줄 때까지는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소. 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좀 실속 있는 걸 요구하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말하란 말이오. 그 낯선 사람이 충고했다. 잭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난 뒤 이렇게 대답했다. 제 아내에게 커다란 가죽 가방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그 가방에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고 받은 털실 뭉치를 넣어두고 있죠. 저는 그 가방 안에 한번 들어간 건 무엇이든지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잭을 쳐다보았다. 허락하겠소, 이 불쌍한 양반. 모든 소원이 당신에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려.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잭은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잭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어 가족들이 굶기 일쑤였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가뭄에 옥수수도 다 말라버렸네. 잭은 옥수수 밭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잭을 보고 낯선 사람이 잭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요. 배가 고파 보이는데 나하고 흥정을 합시다. 당신이 7년 뒤에 나와 함께 간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그러자 잭은 낯선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의 제안이 끌리긴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 말에 낯선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악마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잭은 7년 뒤 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악마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날부터 잭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의 집에는 음식이 넘쳐났다. 오히려 너무 많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지만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 잭은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7년의 마지막이 되는 날, 그 악마가 잭을 찾아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물론 약속을 지켜야지요.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 나를 기다려 주시오.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소. 1분 내로 돌아와 당신과 함께 가겠소. 악마는 뜰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기다렸다. 잭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돌아와 말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소. 어서 떠납시다. 악마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잡아당기고 흔들어 봐도 바위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힘을 쓰고 몸을 뒤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위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악마는 잭에게 말했다. 나를 이 바위에서 떼주시오.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 2배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소. 좋아요. 그럼 어서 일어나서 가세요. 잭이 대답하자 악마는 번개같이 도망쳐버렸다. 이제 잭은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다. 마침내 14년도 지나가 버리고 악마가 다시 찾아와 문 앞에 섰다. 악마는 이번엔 아주 조심하면서 잭에게 말했다. 자, 이제는 속임수 따윈 쓰지 말고 어서 준비하고 나와요. 잭은 재빨리 준비하고 악마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때 잭이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뜰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이제는 이곳도 마지막이군요. 그들은 탐스러운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자 잭은 잘 익은 무화과를 쳐다보며 부탁을 했다. 긴 여행을 해야겠지요? 당신이 나보다 키가 더 크니 저 열매를 몇 개만 따주세요. 가는 도중에 먹도록 하죠. 악마는 손을 뻗어 커다란 무화과를 잡았다. 그러나 무화과를 따기는커녕 그 열매에서 손도 뗄 수 없었다. 몸부림치며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장 날 떼어줘! 악마가 애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처음 가졌던 부의 3배를 21년 동안 누리게 해주겠소. 잭은 가만히 생각했다. 저런 악마를 내 곁에 두는 것보다는 그를 돌려보내는 게 낫겠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내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일이거든. 잭이 무화과 나무에서 악마를 풀어주자 악마는 단숨에 도망가 버렸다. 그 후 잭은 21년 동안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다시 약속 시간이 돌아오자 악마가 문 앞에 와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이번에는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마. 이제 내 왕국으로 가면 네가 내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지. 내게 진 빚을 모두 갚아주지. 아무래도 괜찮소. 어쨌든 지금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소. 잭이 부탁하자 악마는 허락했다. 잭은 아내에게 가서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와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잭이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난 아주 작고 말랐었는데
이제는 늙고 뚱뚱해졌어.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려고 이 가방을 가져왔어. 잭은 가방을 꺼내 악마에게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나는 이 가방 안에 뛰어들어갔다 나오곤 했었지. 장난이 심했거든. 악마는 잭이 또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는가 의심을 하며 쳐다보았다. 그러나 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놀이는 할 수 없겠지. 당신이 내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다면 믿을지 몰라도 말이야. 잭이 약을 올리면서 슬며시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러자 성질 급한 악마는 화가 나서 보란듯이 그 속에 뛰어들었다. 잭은 재빨리 가방을 닫고 말했다. 자, 이제 이 가방 속에 갇혔으니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요. 가방 안에서 악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잭은 그 가방을 둘러매고 계속해서 갔다. 악마가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해도 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잭은 가방을 둘러매고 다시 걸었다. 악마는 쉬지 않고 애원하며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잭은 대답했다. 안 돼. 또다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갚아주지. 잭은 물레방아가 눈에 띄자 주인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 가방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방아 속에 집어넣어도 될까요? 주인이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방아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가방 안에서 온갖 무서운 소리가 나더니 잠시 뒤에는 방아가 부서지고 말았다. 맙소사, 그거 꺼내요. 그 안에 악마가 들어가 있나 봐요. 깜짝 놀라 주인이 소리쳤다. 다시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난 잭은 이번엔 대장간에 이르렀다. 잭은 커다란 쇠망치로 큰 철판을 두드리고 있는 힘센 남자 4명에게 말을 걸었다. 제 가방이 뻣뻣하고 무거운데 몇 대 쳐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선뜻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곧 4사람이 달려들어 큰 쇠망치로 여러 번 세게 후려쳤다. 그들이 칠 때마다 가방은 대장간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그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아, 이젠 가방을 갖고 가시오. 그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구려. 그런데 그 중에 화가 난 한 사람이 불에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꺼내 가방을 지지기 시작했다. 그 인두에 눈이 멀게 된 악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날 꺼내줘요. 날 꺼내줘. 다시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소. 영원히 내 왕국에 데려가지 않겠소. 우선 당신에게 처음에 4배 되는 불을 주겠소. 그러자 잭은 가방을 열어 악마를 나오게 했다. 악마는 정신없이 도망쳐버렸다. 잭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풍족하게 잘 살았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도 죽을 때가 되어 저 세상으로 갔다. 그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내가 평생 한 일에 알맞은 곳으로 가라.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 대답했다. 그래서 잭은 지옥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농부 잭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아, 안 돼. 그를 들여보내지 마. 그가 내 눈을 뺐어. 그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모두 망하게 할 거야. 어떤 목소리가 떨면서 외쳤다. 그래서 잭은 힘없이 천국으로 돌아가 하소연을 했다. 전 갈 데가 없어요. 이젠 어떡하죠? 그러자 천국에서는 세상을 다니며 밤중에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라고 했다. 그래서 잭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어둠을 밝혀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어둠을 밝히는 잭이라고 불렀다.